이 글은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 김지수의 그 독후감입니다. 내년 3월이면 난 이 세상에 없을 거라고 말하는 이어령의 다음과 같은 서운함에 공감했기 때문에 이 책의 독후감을 쓰기로 맘먹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거를 오늘 읽는데, 2022년 2월 28일이었는데, 며칠 전에 이어령 선생님께서 돌아가셨죠. 우연히도 이렇게 겹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추모하는 그런 글이 되기도 할 것 같아요. 가끔 선생님의 원고가 테이블 위에 30cm 높이로 도열해 있을 때도 있다. 선생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책 저작물을 하나하나 정리해 놓고 싶어 하셨고, 여러 출판사에 저작권이 흩어져 있는 것을 몹시 안타까워하셨다. 선생님의 병세가 전해질 때마다 촉이 좋은 사람들이 방송과 기사, 유튜브 영상으로 선생님의 마지막 지혜 부스러기라도 쓸어 담으려고 이리저리 인맥을 동원해 평창동을 놓고 했지만, 정작 자신이 원하는 방대한 전집 컬렉션 정리에는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다. 나는 간간히 선생님이 내비치는 서운함에 몸둘 바를 몰랐다. 요게 이거를 쓰기로 촉발한 이 독후감을 쓰기로 촉발한 그 부분인데요. 이어령은 격동기에 대한민국을 누비며 마음껏 창조적 혁신을 이뤄냈으며 한국인에게 이어령이라는 존재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이라고 평가받은 운 좋은 인생이고, 죽음 앞에 다다른 상황임에도 여전히 연기가 많지만 이어령 전집의 기획을 막는 장애물이 있다 그러죠. 이 교수의 글 읽기 5는 이어령 사상에 쉽게 접근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여 이어령 전집의 발간을 위한 유인책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혼란스러운 거죠. 이거를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그런 그게 있는 것 같아서 그거를 읽는 방법, 이어령의 사상에 쉽게 접근하는 방법론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인용을 두 개를 했는데 지금처럼 이어령 선생님께서 에게 작은 지혜라도 얻어가려고 시간을 내달라는 사람들이 줄을 서는데 매주 화요일 나는 그분을 찾아뵈는 행운을 누리고 있다니. 선생이 일평생 맺은 인연들이 많아 이즈음에 누군가는 이어령의 삶 쪽에, 누군가는 이어령의 죽음 쪽에 발을 딛고 더 나은 영광을 찾으려 했다. 사람들은 벌써 그에 대한 추도문을 쓰기 시작했다. 그런 걸 써두면 장수한다고들 하면서 한 기획자는 백남준의 장례 파티처럼 선생의 장례식을 문화 행사로 만들려는 준비도 하고 있었다. 지금의 책 읽기는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을 읽으면서 미래의 이어령에게서,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신 다음 책만 남잖아요. 거기서 작은 지혜를 발굴해낼 효과적인 방법론을 하나 제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김지수가 이어령의 인터뷰어로 낙점을 받은 이유는 이어령의 핵심을 꿰뚫어 파악해내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의 인생에는 굴렁쇠 소년이 계속 나타나는군요. 바퀴, 눈물, 햇빛, 정적의 이미지로. 자신이 맡은 바 임무를 정확하고 충실하게 수행해내고 있지만 김지수가 이어령의 후계자가 아니라 인터뷰어인 이유는 그의 역할과 기능이 이어령의 사상의 체계화가 아니라 충실한 보고의 끝이기 때문이에요. 단어가 바뀔 때마다 다른 이미지를 조립해내는 컴퓨터처럼 선생님의 머릿속에서는 모순된 생각과 이미지들이 그때그때 정황에 맞게 재배열되어 움직이곤 했다. 그럴 때마다 그는 퍼즐 조각을 앞에 두고 신이 나서 이리저리 맞춰보는 소년 같았다. 이어령의 모순된 생각과 이미지들을 관통하는 시스템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죽어가는 이어령이라도 직접 만나서 작은 지혜라도 얻어가려고 시간을 내달라는 사람이 줄을 서는 민망한 상황이 연출되는 반면에 이어령 전집의 기획을 망설이도록 하고 있어요. 이어령의 소위 이 모순된 생각과 이미지들은 정말로 모순된 생각과 이미지들이 아니라고 여겨지기 때문이죠. 이걸 아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노력할 수 있는 세계의 운을 끌어들이면 안 돼. 커트라인 1점처럼 누군가는 시험에 붙고 떨어지지만 그것도 근접한 수준의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경쟁이야. 세상은 대체로 실력대로 가고 있어. 그래서 나는 금수저, 흑수저 논쟁을 좋아하지 않아. 노력해봐야 소용없다는 자조를 경계해야 하네. 이거는 좀 과한 것 같죠.
현실 이 타고난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요건이 이 금수저 흑수저 논쟁의 핵심적인 얘기고 이거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 이렇게 이해령이 현실 인식의 불완전함을 위와 같이 가끔 드러내는 이유는 김지수가 대중의 가슴에 정확히 화살을 꽂는 것이라고 말하고 이효령의 베스트셀러가 그때의 대중을 끄는 힘을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문운, 글 쓰는 거에 운이라고 합의하는데 그러니까 문운이라는 게 베스트셀러라고 정의하는 거죠. 그렇게 합의하는데 드러나듯이 대중의 시대에 정합한지를 명민하게 고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대중을 고려를 하는 그게 너무 강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다른 인용을 보면 그게 비슷한 자세가 어디 나오냐면 영화 터미네이터 2의 기계가 인간을 위해서 혁신성 일을 하는 거야. 인간의 눈물을 이해하고 인간을 위해 죽은 거야. 예수의 눈물이 거기 있다네. 신격을 가진 이가 연약한 인간으로 돌아가셨어. 인간을 이해한다는 건 인간이 흘리는 눈물을 이해한다는 거라네. 그런데 이런 눈물의 이야기가 대중의 시대에 맞을지 확신이 없다네. 이게 대중의 시대에 안 맞든 논리가 맞다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선생님의 눈물 한 방울이 왜 대중을 못 울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책이 페이스북을 못 이기고 철학이 블로그를 못 이기고 클래식 음악이 트로트를 못 이기는 시대잖아. 선생님은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당신이 쓰는 책 한 권이 SNS에 한 줄 글을 이길 수 없다는 말에 가슴이 아팠다. 디지털의 힘이 바다처럼 드넓으나 아날로그에서 방울지는 지혜자의 눈물을 대신할 수는 없을 거라고 나는 스승을 위로했다. 스스로 결점 없는 영웅보다 자기 감정에 빠져 울거나 웃거나 추억의 적기를 좋아하는 나의 스승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수다스러워지고 더 귀여워졌다. 지성도 영성도 더욱 깊어지시니 그러나 머지않아 천사로 태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어령의 소위 모순된 생각과 이미지들은 자신의 글이 그때의 대중을 끄는 힘을 발휘하여서 대중의 가슴에 정확히 화살을 꽂는 것이 되려는 과정에서 나오는 무리수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이러한 조급함은 이어령이 시인과 소설가 등 소위 고립된 예술가들이 에고이스트적인 힘으로 인격적으로 결함을 가진 때 세상에 내놓는 말이라고 말하는 거에서 나오죠. 그런 부족함, 그게 부족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걸 자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대중한테 전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죠. 외로워 보지 못한 사람, 내가 혼자라는 걸 느껴보지 못한 사람과는 대화해도 소용이 없다네. 외로움 속에서 자족을 배운 군자가 있기에 세상의 가르침과 배움이 있는 거지. 한편으로 군자가 되지 못한 사람이 예술가가 되는 거라네.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의 이 부분을 읽다가 70년대 초 학창 시절 YMCA 독서 토론 동아리의 강연에 대학생들 하는 건데 거기에 흔쾌히 와주시던 대가들 김은식 교수님과 김현 교수님이 생각이 나요. 얼마 되지도 않는 강연비에 보태어 뒤풀이 술값을 내주시곤 하셨는데 자신들이 우리가 새로운 시대로 건너가도록 도와주려는 다리라는 감동적인 말씀을 얼핏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자크 데리다가 마르틴 하이데거를 근대의 마지막 향학자라고 규정한 바 있는데 그건 데리다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는 탈근대의 문을 열어준 선배 철학자라는 말과 같은 거죠. 에너미는 상대가 죽어야 내가 살지만 라이벌은 상대를 죽이면 나도 죽어. 상대가 있어야 내가 발전하지. 같이 있는 거야. 그게 디지로그 정신이야. 그런 사람이 바로 21세기 리더고 인재라네. 어느 조직이든 이쪽과 저쪽을 사이좋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조직은 망하지 않아. 개발부와 영업부 두 부서를 오가며 서로의 요구와 불만을 살살 풀어주며 다리 놓는 사람. 그 사람이 인재고 리더야. 리더라면 그런 사익꾼이 돼야 되네. 큰소리치고 이간질하는 사기꾼이 아니라 여기저기 오가며 함께 뛰는 사익꾼이 돼야 하네. 이 이해령의 디지로그 정신이라고 보통 말하는 거는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합친 거죠. 그러니까 근대의 마지막 군자이며 동시에 탈근대의 첫 번째 군자이기도 하려는 둘 다 이렇게 실천을 하려는 한 사람의 삶의 길이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프로젝트였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끔 정말로 다소 모순된 생각과 이미지들이 간혹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렇게 정말로 가끔 만날 소위 모순된 생각과 이미지들의 안개를 뚫고 이어령의 본령을 만나는 훈련이 요구가 되는데 이 훈련을 위해서 이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어령은 탈근대 시대의 군자를 제 인생을 남만큼 물로 채우겠다고 아둥바둥 아웅다웅 살아가는 물독들이 아니라 원하는 거 줘도 금방 딴 거 할 사람들인 두레박들, 즉 지적 보헤미안이라는 용어로 정의를 해요. 갈증을 남겨주신다고요? 두신다고요? 그렇다네. 목마름을 다 채우지 않는 거지. 나는 그동안 올림픽도 해보고 희곡도 써보고 소설도 써보고 시도 써보고 기호학도 연구했어. 각 분야에서 웬만큼 이뤄내니 남들은 이분이 하나 하면 대단할 텐데 이것저것을 다 한다고 안타까워해. 아니야. 나는 이것저것을 했기 때문에 계속할 수 있었어. 그러지 않았다면 재미없어서 못했을 걸세. 그리고 정성을 오를만 하면 갈증을 남겨두고 길을 떠나지. 왜? 올라가면 끝나가는 거니까. 이어령의 지적 보헤미안적인 삶의 태도는 이어령 개인의 한계라기보다는 이어령이 속해 있는 시대의 한계에서 비롯하는 거죠. 고백하건대 생각하며 산다는 건 정말 괴로운 일이야.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사는 사회에서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네. 그러나 그게 나의 운명이었던 거지. 사람들은 말끝마다 가타부타 따질 거 없다고 해. 질문하면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공격신뢰로 오해한다고요. 오해한다고. 선생님은 왜 자꾸 그 꿈을 꾸는 걸까요? 신발을 잃어버린다는 게 문화의 상실이라면. 잠시 침묵하다. 나는 열렬히 지적 대화를 나눌 상대가 없었다네. 그래서 혼자 맨발로 걸어가는 기분이셨군요. 안타까운 일이네만 필록테데스 이야기를 같이 할 제자, 스승, 친구가 없었어. 교수실에 모이면 다들 바둑, 정치 아니면 스캔들 이야기야. 조금 심각한 주제를 말하면 왕따 당한다고. 외국의 대학 식당에 가면 어떤가? 막장 토론하는 데가 거기야. 거기서 물리학자와 철학자, 생물학자, 수학자가 격론을 벌이지. 그래서 나는 영화 뷰티풀 마인드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눈물이 나. 정신이 이상하다고 교수 집단에서 쫓겨났던 존 내시가 마침내 그 고통을 이기고 노벨장을 받았잖아. 식당에서 교수들이 자기들 만년필을 존 내시의 테이블 위에 놓고 간다고. 동시대에 살아서 영광이었다는 뜻으로. 그게 사회고, 그게 사는 거고, 그게 나라고, 그게 대학이지. 물론 영화 속 이야기야. 선생님의 대학 교수 생활은 영광과 박수로 가득한 것처럼 보였으나 한편으론 신발을 잃어버리고 맨발로 교정을 걸어 나오는 것 같은 상실의 나날이 붙어 있었다. 정신분열을 앓으며 캠퍼스를 유령처럼 배회하던 영화 뷰티풀 마인드의 천재 교수 존 내시의 모습에서 선생의 외로운 유랑이 gem쳐 보였다. 이어령이 갇혀있던 시대의 한계가 어느 정도 사라져가는 지금 시대의 필자를 비롯한 후배들은 이어령의 지적 보헤미안, 즉 르네상스맨 스타일의 제네럴리스트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시스템으로 구축해야 하는 게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걸음이 그게 뭐냐면 소위 모순된 생각과 이미지를 포함하여 이해형의 글을 제대로 읽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글 읽기를 하고 있어요. 선생이 한 말, 쓴 말, 해오신 일은 그 영역이 너무 방대해서 입이 벌어질 때가 많습니다. 베테도 유니버설맨이었어요. 웃음. 동과 설을 알았고 성과 속을 알았고 인공지능인 호몬클루스까지 써서 미래의 정황을 보여줬지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그랬죠. 코끼리의 전체를 보려면 그들처럼 제너럴리스트가 돼야 해요. 코만 만지고 코끼리를 봤다고 하면 엉터리야. 그렇게 인간과 학문의 전체를 보려고 했던 르네상스맨이 다빈치와 괴테였어요. 그런데 제네럴리스트들은 종종 욕을 먹어. 전공이 뭐냐는 거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교수의 책 읽기 5의 시리즈가 속해 있는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라는 유튜브 채널, 지금 이 유튜브 채널은 자크 데르다의 조건 없는 학교, 조건 없는 대학이죠. 학교가 아니라. 을 실천하고 있어요. 하려고 있어요. 데리다의 기본 논리가 인문학을 중심으로 대학이라는 시스템이 근대를 준비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근대,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근대는 이 대학의 인문학이 중심으로 만들어진 거죠. 탈근대 시대도 인문학에 선도하여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거를 주장은 데리다가 했지만 실천은 지금 여기서 하려고 그러는 거죠. 누군가 그런 게 여기 하나 들어 그 탈인간 중심주의로 이 탈근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그가 인간 중심주의로 말하고 있는지, 근데 탈인간 중심주의로 말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가늠해야 한다네. 철학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아까 말한 자연계 법계, 여기 법계가 근대죠. 기호계, 세미오시스. 이거를 이제 이어령 선생은 탈근대의 어떤 그 틀로 보고 있어요. 처럼 범주를 구분해서 사고할 줄 알아야 하는 거야. 기억의 안에서도 정확한 개념을 토대로 사고해야 하고, 이게 시스템인데 요거까지는 다 못 나간 것 같죠.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자연계 법계에서는 그나마 고개를 끄덕여도 기호에까지는 못 넘어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이 아니라 이 기호계는 이제 문학적 상상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소설이 진리에 가깝지. 요거는 근대법이죠. 그 법은 내일이라도 바뀌어. 그러니까 법의 효용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지역에 따라 달라져. 여기선 불법이 저기선 합법이지. 그게 무슨 진리인가? 그런데 소설로 쓰여진 전쟁과 평화나 안나 까리레라는 러시아 전쟁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도 마치 내 비극의 가정사처럼 느껴지거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근대법적이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인데도 내 형제 자매 같이. 그게 기호계의 힘이야. 그래서 나는 답답하다네. 과학하는 사람, 정치하는 사람, 경제하는 사람이 문학을 알아야 해. 이게 이제 인문학을 말하는 거예요. 교양으로 인문학을 하려는 게 아니야. 인문학은 액세서리가 아니라네. 그러니까 탈근대시를 여는 힘이라는 건 알고 있었던 거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등 르네상스 시대의 지식인들이 이 지적 보헤미안처럼 보이는 제너럴리스트가 돼야 된 이유는 근대를 준비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인간과 학문 정체를 보려고 하는 시대적 요구가 필요했잖아요. 새로운 시대가 왔으니까. 그러니까 신중심의 중세 시대의 세계관, 즉 인간과 학문의 전체를 보려는 방법론은 안 되는 거죠. 뭐가 안 되냐면 인간 중심의 근대 세계관을 마련해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탈근대 시대의 세계관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걸 실천하라고 그런 거죠. 그게 한국종합예술학회에 설립하는 얘기도 그런 세계관을 선도적으로 실천까지 하려고 했으니까 이어령의 전공이 근대적 세계관에 속해 있지 않은 게 당연하니까 전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생각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합리주의와 계몽의 시대를 열었고 중세의 암흑기에서 생각의 빛을 통과해 근대로 왔는데 그게 진정 인간을 위한 흐름이었을까요? 이건 근대까지 얘기하는 거죠. 중세 그때까지. 그러니까 답을 찾으셨나요? 예, 답을 찾고 있는 중이라네. 즉 다시 말해서 이게 답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계몽주의, 근대의 계몽주의죠. 그게 인라이트먼트죠. 라이트가 빛이잖아요. 그래서 이는 동사화하는 거고 인라이트먼트. 그래서 계몽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어둠이 우리를 행복하게 했는지 빛이 우리를 행복하게 했는지는 명쾌하게 결론 줄 수 없어. 그러니까 중세를 벗어나서 근대에 빛을 들어왔는데 중세적 평화가 오늘날보다 낫다는 사람이 있거든. 이건 너무 과한 거지. 과하게 나갔죠, 얘기가. 중세에는 근세와 같은 첨예한 갈등, 현대의 테러와의 전쟁은 없었으니까. 기독교라는 하나의 가치 속에서 살았잖나? 객관적으로 보면 불행했는데 개개인으로 보면 의심 없이 모든 것을 신에게 맡겼으니 순종의 태도로 공포를 이었지. 세례를 받으면 천국 간다고 믿고 평화 속에서 한 중세인가 행복한 건지 눈뜨고 개인을 자를 향해 끝없이 회개하고 투쟁한 대낮의 인간, 인라이트먼트를 가진 오늘 우리가 행복한 거지 나는 아직 모른다네. 다만 자네에게 이야기한 대로 우린 짐승이 아닌 인간이잖아. 주체적으로 인간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야 하느냐. 근대적 인간이죠. 그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선택지 쪽에서 폭넓은 사고를 해야 돼. 근대를 다시 또 옹호하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요. 동양 사상만 가지고도 안 되고 서양 사상만 갖고도 안 돼. 이건 탈근대죠. 나도 자네도 포함해서 모든 현대인은 중세, 요게 이제 정확한 말이에요. 나도 자네도 포함해서 모든 현대인은 중세와 근세의 역사의 수레바퀴가 지나간 벌판의 한복판에 고아처럼 떨어져 있는 거야. 요게 주제예요. 근데 이거를 중세와 근대, 그다음에 이 고아처럼 떨어져 있는 탈근대,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해야 되는데 섞어서 말하고 있죠. 여기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으면 생각해야 해. 동쪽으로 갈지 서쪽으로 가야 할지. 지금 시제가 시작했으니까. 즉 다시 말해서 모든 현대인은 중세와 근대의 역사적 수레바퀴가 지나간 벌판의 한복판에 고아처럼 떨어져 있는 이게 이제 탈근대적인 시대의 현실이죠.
이걸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혜령이 데리다가 조건 없는 대학이죠. 조건 없는 대학에서 주창하고 지금 유튜브 채널 이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에서 실천하려는 르네상스의 대학이 했던 것처럼 인문학에 선도하여 탈근대 시대의 를 준비하려는 대학의 역할을 이혜령도 자임하고 있다는 거죠. 동의해요. 문제는 요거예요. 중세 등 전근대와의 단절을 목표로 삼은 근대 인간 세계관이죠. 그거와 달리 이 탈근대 세계관은 전근대와 근대 등 이전의 세계관을 포월, 즉 포함과 초월, 즉 감싸고 넘어가는 탈근대적인 역사관이라는 시스템을 확실하게 구축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란이 오는 거죠. 그래서 중세적 평화가 오늘날보다 낫다는 사람이 있거든. 이라고 갑자기 그러니까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온 세계에서 그 다음에 탈근대로 넘어온 세계를 말하면서 갑자기 주류 역사를 설명하는 도중에 소수 의견을 편하게 그럴 수도 있죠. 소수 의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순된 이미지와 생각처럼 보이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순되는 생각과 이미지들을 말한다라고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거는 지배적인 흐름만을 추종하는 게 아니라 소수 의견도 고려해야 되는 차원에서 나왔다는 거를 생각해야 돼요. 그게 이제 말은 똑같이 하지만 말의 강조점이 다른 거죠. 중점이. 그러니까 이러한 주장 이렇게 얘기하면 이혜령을 무조건 옹호하려는 게 아니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88 올림픽의 식전 행사의 그 유명한 굴렁쇠 소년 그 이미지는 바로 탈근대 전형적인 이미지거든요. 그러니까 굴렁쇠 소년이야말로 탈근대 시대의 세계관을 구체적으로 대중에게 보여줬던 아주 대표적인 이미지였거든요. 올림픽 때 내가 운동장에서 무엇을 보여줬나? 6살짜리 한 아이가 자기 혼자 굴렁쇠를 굴리는 모습을 보여줬잖아. 굴렁쇠를 굴리면서 파란 잔디 위를 지나가잖아. 그게 노동인가 놀이지? 노동과 놀이도 근대의 노동, 탈근대의 일이죠. 이해할 수 있겠지. 내가 억만금 줘도 단체로 흔들면서 신념을 전시하는 매스게임. 이게 근대의 매스게임이잖아. 원래 그 근대 올림픽이 부활했을 때는 바로 이것 때문에 부활한 거거든요. 거기다가 노동이 아닌 놀이를 강조하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바꾸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그 사람의 신념, 이의영 씨의 신념이니까. 절대로 안 바꿔. 그게 내 일생이야. 매스게임 하지 않고 굴렁쇠를 굴리면서 하는. 그러니까 중간에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니란 거죠. 그러니까 좌와 우의 개념으로 보면 안 되죠. 좌와 우의 개념이야말로 근대적인 개념이죠. 사회적 자본주의 대립도 마찬가지로 근대적인 개념이죠. 유토피아를 가는 두 가지 길이었던 거죠. 자본주의라도 노동은 재미없는 거야. 근대적 노동이죠. 인생은 그렇게 살면 노예가 되는 거야. 노예는 사회주의도 있고 자본주의도 있어. 왜냐하면 둘 다 근대사회니까. 예술, 놀이죠. 사회주의도 할 수 있다, 자본주의도 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자유의지가 있어야 돼. 자유의지, 그 자유의지는 뭐냐면 근대의 자유의지거든요. 그러니까 근대의 자유의지를 그대로 가지고 탈근대의 세상을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섞여 있어요, 얘기들이. 시대관이. 길을 일탈해서 길을 잃을 자유. 이게 이제 뭐냐면, 기존에 있던 흐름, 근대의 흐름을 벗어날 자유는 거죠. 그게 선이든 악이든 일단 나의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지. 이건 다시 근대적 자아의지죠. 두 개가 막 섞여 있죠. 이렇게 시대관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인간은 신에 가까운 자유의지를 갖게 된 거야. 신이 그것을 허락한 거야. 신은 자유를 가져도 실수를 안 하는데 인간은 실수를 할 수 있어. 악도 선도 행한다네. 그래서 선악과야. 그게 인간의 원죄인 거야. 그러니까 탈근대 시대의 인문학을 위하여 데리다의 조건 없는 대학의 기본 논리를 전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탈근대 시대의 인문학이라는 것이 동양 사상의 관점이 필수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데리다 같은 서양 철학자의 얘기를 지금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라는 유튜브 채널이 추천하겠다고 나서는 이유인 거죠. 이런 지점에서도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는 이혜령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디, 마인드, 그 다음에 스피릿, 영성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논리에 행복하게 만나요. 동양사의 관점이 필요하다. 필수적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다. 이것도 이혜령하고 만나요. 서양에서는 지금까지 영과 육이라는 이원론을 가지고
근대 이원론이지. 근대까지 왔던 이원론이에요. 삶과 죽음을 설명했죠. 소크라테스도 다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쭉 내려온 그 전통을 중심으로 근대가 이루어졌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육체와 마음과 영혼, 삼원론으로 삶과 죽음을 설명할 참이에요. 그러니까 이어령은 탈근대 인문학을 위한 이러한 영성이론을 바탕으로, 그걸 바탕으로 어린 시절의 개인적 침묵의 경험, 그때의 경험으로 굴렁쇠의 침묵을 말했다는 거죠. 그 제목이 사일런스야. 내가 올림픽에서 수십억 지구인들에게 들려준 것도 바로 그 침묵의 소리야. 꽹과리 치고 수천 명 돌아다니던 운동장에 모든 소리가 딱 끊어지고 어린애 하나가 나올 때 사람들은 그걸 본 거야. 듣고 본 거야. 귀가 멍멍한 침문과 횡댕그레한 빈 광장을. 그게 얼마나 강력한 이미지였으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한 공연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시끄럽던 운동장이 조용해지고 소년이 굴리던 굴렁쇠만 기억들을 하겠나. 그게 어린 시절 미나리광에서 돌을 던지며 듣던 정적에서 나온 이미지라네. 침묵의 힘이 엄청나군요. 그러니까 살아있다고 질러대는 집단의 아우성이 일시로 소거될 때, 요거는 이제 근대적 아우성이죠. 시간이 잠시 우리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는 느낌이죠. 맞아. 우리가 죽음을 의식한다는 것도 그런 거네. 근대는 죽음을 없애버렸죠. 죽음과 하늘을 날려버렸어요. 그걸 돌로 오는 것도 탈근대적인 거죠. 시끄럽게 뛰어다니고 바쁘게 무리지어 다니다 어느 순간 딱 필름이 끊기듯 우리가 매일 자는 잠도 작은 죽음이거든. 우리가 침묵의 소리를 들을 때 그걸 채야 돼. 그러니까 이어령의 존경할 만한 점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처럼 이러한 영적의 차원에서 자신의 딸 이민아 목사가 앞서 있다는 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가면 할수록 절대 하나의 몸이 될 수 없는 엷은 막을 느껴. 앵프라망스라고 아주 미세한 차이야. 모든 삶을 현실 속에는 그런 엷은 막이 있어. 나한테 그것을 뚫는 게 영성이라네. 엷은 막을 뚫고 저 너머의 것을 보는 거겠죠. 인식의 시계가 어느 순간 활짝 열려버리는. 그런데 나는 그걸 느끼기만 하지 뚫지는 못한다네. 관역을 맞췄지만 화살이 부러져서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지. 내 영성은 그런 정도야. 반면 내 딸 미나는 달랐어. 관역을 딱 뚫었어. 관역을 뚫으면 화살이 진동하잖아. 생명의 전곡을 찔렀을 때 정지된 화살이 살아서 부르르 떤다고. 부르르 떠는 진동, 그게 영성의 힘이야. 내 화살은 맞추기만 했지 뚫지는 못해. 스피릿을 감지해도 뚫고 나가지 못해. 우리 딸처럼 나라가 박혀서 진동하지 못해. 영성에서 딸이 아버지를 앞섰군요. 그렇다네. 성경에도 나중된다가 먼저 된다는 말이 있어. 그 애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지 않았어. 지금 나가면 3개월, 치료받으면 6개월 선고를 받고도 태어나니까 도리어 의사가 놀라서 기이 빠졌어. 영성이 지식이 아니라 지혜의 차원에 속한다고 여기는 이유는 삶의 실천적 국면에서도 그 수준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은 아니죠. 딸 이민아 목사처럼 죽음에 바득바득 다가서면서도 죽음 뒤에 나오기로 되어 있었지만 이미 나와버린 이 책.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을 위한 인터뷰를 태연하게 이어령도 진행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령의 영성의 단계를 독자가 가름하기 위한 시금석이, 그러니까 이어령이 영성이 겸손의 말을 하지만 영성의 단계가 높다는 걸 볼 수 있는 게 이 책의 앞부분에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어요. 죽음의 공포죠. 없으신지요? 하고 질문을 해요. 앞부분에서. 그러니까 자신은 없네. 엘리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사람은 최초로 죽음학을 했고 죽음에 대한 강의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정작 자기가 암에 걸리는 거는 감당을 못했어. 그것을 본 한 기자가 물었지. 당신은 임종하는 사람을 지켜보며 그렇게 많은 희망을 줬는데 왜 정작 당신의 죽음 앞에서 화를 내고 있느냐. 로스가 이렇게 대답했다네. 지금까지 내가 말한 것은 타인의 죽음이었어. 동물원 철창 속에 있는 호랑이였지. 지금은 아니야. 철창을 나온 호랑이가 나한테 달려들어. 바깥에 있던 죽음이 내 살을 뚫고 오지. 전혀 다른 거야. 전두엽으로 생각하는 죽음과 두뇌죠. 척추신경으로 감지하는 죽음, 온몸으로 느끼는 거죠. 이토록 거리가 멀다네. 시한부 삶을 선고받은 인간은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의 5단계를 거친다고 가르치는 정신과 의사 큐블러 로스. 그토록 오랜 죽음에 훈련된 사람도 보통의 인간들처럼 부정과 분노로 출발해서 똑같은 절차를 거쳐갔다니 철창 밖의 호랑이와 철창 속의 호랑이야 철창 밖의 호랑이라는 말에 심장이 오그라들었다. 죽음 앞에 인간은 얼마나 몸서리치게 작은가. 죽음 앞에서는 연습도 오만이라고 이군의 정신의학자도 그러더군요. 살아서 하는 임종 연습도 어릿광대 같은 노름이라고요.
테레사 수녀도 다르지 않았다네. 로스처럼 죽음을 저주하지는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고 탄식했지. 성처녀였으나 고통스럽게 죽었어. 이어령이 이어령인 이유는 한국민을 새로운 시대로 끌어갔기 때문이죠. 그가 자신의 근대적 자아를 탈근대적 간텍스로 감싸고 넘어가면서 본인도 그렇게 하면서 한국민을 뒤지로고 시대로 끌고 간 거죠. 근데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과거엔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서 다 만들어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이제 이 글은 내 거야 단언하지 않아. 따져보면 내 글이란 없는 걸세. 모든 텍스트는 다 빌린 텍스트야. 기존의 텍스트에 반대하거나 동조해서 덧붙여진 것이거든. 텍스트는 상호성 안에서만 존재해. 인터의 산물이군요. 그렇지. 내 이야기 또한 자네의 마음과 어우러져 의미가 분명해지고 새롭게 해석될 거라고 믿네. 요즘 들어 더욱 대화의 위대함을 느껴. 과거엔 그렇게 안 느끼셨다는 말로 들립니다. 과거엔 에고가 강해서 나를 앞세웠지. 말년에 깨달은 거라네. 내 글은 반만 내 글이라는 걸. 언젠가 소설가 최인호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내가 한 이야기를 어딘가에 글로 썼더라고. 그런 것도 서로의 텍스트가 섞인 형태지. 이어령이 이어령인 이유는 조명의 시야가 넓어서 뒤와 앞을 동시에 보니 이야기의 사이즈가 늘 빅히스토리를 향하고 있어서 바로 그래서 여기서 이 얘기가 지금 설명이 되는 거예요. 약속이라 한 듯이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어령 같은 이런 이어령을 비롯해서 그런 지식인들이 선도적으로 이렇게 우리 노력을 했던 거죠. 그 노력에 도움을 받아서 현재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돼가고 있죠. 지금은 21세기니까 그에 맞는 글로벌 시련이 온 거야. 그런데 이번에는 각 나라의 리더들도 합을 맞춘 듯이 좀 특이한 사람들이야. 트럼프, 시진핑, 푸틴, 마크롱 일종의 동기화라고 봐야 할까? 그러니까 시대 정신이 같이 나온 거죠. 왜 매미들이 각자가 울어도 자기들끼리 약속이나 한 듯이 리듬을 맞추잖아. 박수 칠 때도 처음 칠 때는 각자 치지만 치다 보면 짝짝짝 박사가 맞거든. 그걸 동기화라고 해. 각 나라가 떨어져 있어도 어디서 혁명 나면 비슷한 시기에 다른 데서도 일어나거든. 생명이든 문명이든 지구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약속이나 한 듯이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지. 이어령이 걸어가는 길을 따라가야 하는 후배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뭘까요? 그거 갖고 가고 있던 시스템, 그 바른 길을 수많은 사람이 손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는 거겠죠. 이어령이 교수실에서 막장 토론을 하고 싶어 했던, 지금 그 막장 토론 비슷한 거를 해보려고 그래요. 필록테데스의 신화에 관한 논리는 다음과 같아요. 조금 길지만 이걸 이용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인용이에요. 거의. 이 인용문이 이어령의 성취와 한계를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선생님, 필록테데스는 어떻게 무인도에서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을 수 있었을까요? 영혼의 생명력 덕분이네. 필록테데스는 영혼이 죽지 않았어. 오히려 더 강렬해졌지. 나 아파, 나 상처 입었어, 나 외로워라고 외치는 자기 모습을 객관화해서 바라보았지. 끝없이 아파하는 자기와 그것을 바라보는 자기. 그 자기와의 싸움 속에서 맑은 영혼을 갖게 된 거야. 활을 잡게 되는 거지. 바라보는 나. 그게 자의식이고 자아라는 거야. 우리가 서양에 지는 게 바로 자아라는 거네. 동양인들은 그냥 있어. 내 육체와 내 정신을 바라보는 나. 난 바보야. 난 죽어가. 나는 아파. 라고 말하는 나가 없기 때문에 집단주의에 쉽게 매몰되는 거라네. 일렬로 쭉 서는 거야. 나를 바라보고 나를 자각하고 내게 명령을 한다. 그래. 내가 나의 의지가 있으면 그건 70여 명하고 대립하는 거야. 나는 절대로 타자가 될 수 없기에. 타자가 될 수는 없지만 나를 위한 타자를 만들어낼 수는 있는 거죠. 그 속에 내가 다시 진짜 타자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무인도가 되니까. 이거 두 개 반대말이에요. 타자가 될 수 없지만 나를 위한 타자를 만들어내는 거는 근대고, 지금 이효령이 말하는 그 속에 진짜 타자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건 탈근대예요. 무인도에 삼느냐 전쟁터로 나가는 거다. 저에겐 그것이 사느냐 죽느냐를 고민한 햄릿의 대답보다 더 절절합니다. 이게 바로 햄릿이 바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올 때 고민을 했던 거죠. 이해 안 해.
그러니까 둘이 대화가 지금 한쪽은 근대 쪽이고 한쪽은 탈근대 쪽이에요. 이 안에 필록테데스는 10년 동안 아픔과 싸우면서 이지러진 얼굴이 아니라 맑은 얼굴을 갖게 됐어. 이건 영이죠, 영. 스피릿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과 정신 플러스 영혼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의 영혼이 독을 이기는 육체를 만들어 갔지. 그게 그의 활이야. 빛나는 영혼인 활과 썩어가는 육체가 같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인류는 그래 본 적이 없다네. 지금 해야 되는 거죠. 탈근대가 왔으니까. 상처와 활을 통합한 존재. 그게 이제 없었는데 지구상에는 지금까지는 예수와 공조 정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현실의 인간사에서는 투대 전쟁은 끝날 수 없는 거죠. 근대적인 전쟁은 안 끝난다는 거죠. 지금도 푸틴이 전쟁을 하고 있죠. 이제 끝날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계속 자살자가 나오고 계속 폭군이 나오고 계속 병원과 감옥이 만들어지는 거야. 필록테네스가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 그게 진짜 인류의 역사였다면 그러면 근대를 지나갔을 테니까 그 근대 감옥, 병원은 왜 있겠나? 여전히 감옥과 병원이 만들어지잖아. 육체가 병든 자, 마음이 병든 자가 나오잖아. 정신을 가리키는 선생과 육체를 낫게 하는 의사가 계속 쏟아지잖아. 전쟁이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인간이 함께 사는 게 그렇게 힘든 거라네. 그러니까 근대, 탄근대, 전근대가 섞여 있으니까요. 개인이 혼자 있는 것도 그렇게 힘든 거라네. 그래서 나는 글을 쓴다네. 현실에서 끝날 수 없는 전쟁이지만 여기서 이제 이효영 선생님은 아마 현대에서 끝날 수 없는 전쟁이고 그쪽에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는 현대에서 끝내야죠. 그게 다른 거예요. 이효령을 읽기 하려면 이쪽으로 가는 진짜로 끝낼 수 있는 글로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길로 가야 되는 거죠. 현실의 무대에서는 필록테데스가 없지만 영국 무대는 있으니까. 소포클레스의 비극 속에서만 현실의 취약한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올림픽 경기장에서만 그 스포츠가 있듯이 말이세. 올림픽을 통해서만 우리가 노동과는 전혀 다른 육체의 찬란한 움직임을 보듯이 비극 속에서만 영혼의 진짜, 영혼 나왔죠. 영혼의 진짜 움직임을 보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가 올림픽과 비극 이 두 개로 버친 거야. 육체와 영혼을 통합하고 싶어 올림픽과 연극에 몰두했던 그리스인들. 문득 그가 왜 88 올림픽 행사를 맞아 진두지휘했는지 실마리가 잡히는 것 같았다. 심지어 노천극장과 올림픽 경기장은 생김새도 비슷하다네. 거기서 서양 철학과 인공 행동 양식의 원천이 다 나왔어. 짐작했겠나만 내가 올림픽 했을 때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닌 것도 바로 이 이유야. 히랍의 오리진은 아니지만 오리진이 아니라 우리가 오리진이 돼야 되는 거죠. 육체와 영혼을 발견하는 그 수수한 체육의 세계로 들어가 보자. 모르는 우물을 파보자. 박사학위 논문 쓸 때라 무척 바빴을 때인데 서서 고생을 했잖아. 우물 파고는 미래를 쏟았지. 첫째로 우리가 서양에 지는 게 바로 자아라는 거네. 이 동양인들은 그냥 있어. 이런 말은 이게 이효령의 시대의식이 이효령의 가장 간혹 등장하는 모순된 생각의 이미지들의 이미지 이를 들려줘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서양에 지는 게 자아라는 거네. 근데도 아직 안 왔다는 얘기죠. 어, 일상에서 생각하는 자로 깨어 있으려면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어 질질에 가까운 것을 찾으라는 노력을 하는 싱킹맨이 돼야 된다. 이거를 말하는 걸 보면 이효령이 이 근대적 자아, 의식 아주 진작에 설명하죠. 그러니까 이효령이 근대 독립주체적인 자아의식이 그게 필요하다. 핵심 과제다. 라는 걸 굳게 믿고 있다는 걸 드러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거죠. 우리한테는 근대적인 자아의식이 부족하다. 그 얘기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러한 과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14세기 르네상스에서 시작된 그 서구의 자아의식이죠.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지금. 지금은 근대가 끝나가는 탈근대 시대로 탈근대를 또 얘기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어령이 21세기의 탈근대적이고 창의적인 세계관은 이거를 실천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냥 설명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또 실천해 갖고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서양사를 몽땅 훑어요. 그래서 서양 근대사를 근대의 시작점이었던 르네상스와 낭만주의 과제죠. 자의식은 그것이 동시에 말하고 있어요. 동시에. 동시에 일부 두 번 강조했어요. 이게 이제 시대적 중첩이잖아요. 이게 시대적 중첩인데, 그러니까
근대 전 근대, 그 동양은 전 근대였다는 거죠. 그 근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탈근대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글쓰기라는 거는 시간의 순차적 흐름에 갇혀 있어요. 지금 내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도 말하기가 어려운 이유도 지금 아까 내가 얼마 전에 시작했던 30분 전에, 30여 분 전에 시작했던 글 읽기 하고 그건 과거전 이미 벌써. 그리고 앞으로 미래까지 시간의 순차적 흐름에 글쓰기와 말하기가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독자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 적어도 전근대, 근대, 탈근대라는 세 개의 차원이 삼겹살처럼 중첩적인 구조가 있다. 이거를 전제로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안 하고 하니까 르네상스 얘기를 했다가 탈근대 얘기를 했다가 막 그걸 아우르는 얘기를 전개를 하니까 이 독자가 알아서 시대 구분을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핏 모순된 생각과 이미지들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해력 읽기의 혼란의 원인, 아주 중요한 원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연결되는 건데 근대와 탈근대의 전환 과정에 대한 뚜렷한 이론적 전개, 딱 이론적 시스템의 전개가 없으니까 현실에서는 끝낼 수 없는 전쟁이지만 글 속에서는 가능하지 않아야 글을 쓴다. 라는 패배주의. 글의 패배주의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혜령이 뒤집어 말하면 인문학적 글쓰기의 무기력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리아 같은 논리를 바탕으로 시인이 따로 있고 철학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일상에는 우리가 다 시인이고 철학자라고 인문학 악세서리 배우면 안 된다고 또 반대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모순되게 얘기하는 것 같이 보인다고요. 시스템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혜령 탓이 아니죠. 이데올로기 사회도 이데올로기 소설도 나는 나쁘다고 생각해. 근대 이데올로기죠. 네. 개개의 인간을 커다란 이불로 다 덮어버리니까요. 요즘에 소설은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아무렴 자네와 이야기하는 것도 커다란 이불을 하나하나 둘치는 작업이야. 바깥에 있는 덮개, 내부에 있는 덮개 다 까야 진실이 드러나. 예술가라면 그동안 사회가 덮어왔던 것을 다 까발려야지. 한꺼풀 한꺼풀. 죽음이란 게 뭔가, 산다는 게 뭔가, 친구가 뭔가, 사회가 뭔가. 왜 이런 질문을 다 해야 되냐면 그동안 있던 사회, 근대라는 사회의 효능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네도 짐작하겠지만 그래서 있으죠. 집단주의, 국가주의를 경멸해 왔네. 박을 바라는 데는 끼고 싶지 않아서 혈육정에도 안 갔어.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거죠. 사람들이 간택 있는 곳에서 이거 군대의 군중의 한 사람으로 있기 싫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기력한 패배주의가 아니에요. 사실은 무기력한 패배주의인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안타까움의 표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과 같이 자발적인 패퇴를 부르는 만용에 가까운 기계를 드러내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본격적으로 한 분야의 학문을 깊게 파고들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내가 연구자로 학문을 파시하는 이유가 있네. 뻔한 이론에 주석까지 달아야 돼. 주석을 많이 안 달면 논문 통과가 안 되거든. 학교 학문 세계에서는 달린 주석이 줄줄이 새까맣게 돼야 논문 대접을 받아. 논문이 지네발인가? 그게 사족이야. 뱀에 지네발이 달린 격이지. 푸트노트라고 하지 않나? 나는 그런 걸 못 참았어. 이혜령은 대학의 교수 노릇을 하면서 자신의 업적 평가의 핵심이 되는 논문 쓰기를 거부하였단 말이죠. 그런 행위를 당당하게 옹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이혜령의 판단은 개인적인 게으름이라기보다는 근대적인 보편성에 대한 탈근대적인 반발이라는 사상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 철학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독창적이라는 건 사실 뻥이라는 얘기야. 너 혼자의 얘기라는 거지. 개성, 오리지널리티가 인정받은 것도 19세기 이후 낭만주의가 생기면서부터였네. 그 전까지만 해도 오리지널리티는 나쁜 뜻이었어. 보편적인 걸 위반했거든. 요컨대 앞에서 인용한 부분을 다시 읽어본다면 이혜령의 문학예술의 현실 도피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뭐냐면 반어법이에요. 그러니까 모순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글을 쓴다네. 다시 읽어보면 현실에서 끝낼 수 없는 전쟁이지만 글 속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글 속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아니라
그 속에서 전쟁을 시작한다는 소리죠. 그 속에서 전쟁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현실의 무대에서는 필로크테데스가 없지만 영국 무대는 있으니까 그것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소포클레스의 비극 속에서만 현실의 취약한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올림픽 경기 세계에서만 그 스포츠가 있듯이 말이죠. 그러니까 르네상스의 시대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탈근대 시대를 준비하기 위하여 문학 예술을 비롯한 인문학적 글쓰기가 감당해야 되는 임무가 막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셋째, 이 10년 동안 와풍과 싸우면서 이지러진 얼굴이 아니라 맑은 얼굴을 갖게 된 필록테데스의 성취는 인류는 그래 본 적이 없었을 정도였으며 이 지구상에 예수와 공자 정도 있을까? 상처와 화를 통합한 존재가 없었다고 이어령이 주장하면서 그러니까 현실의 인간사에서 트로이 전쟁은 끝낼 수 없었다고 한탄한다고요. 그러나 이어령이 88 올림픽 행사를 맞아 진두지휘했던 이유가 바로 그 영혼의 진짜 움직임을 보는 그리스의 올림픽과 비극을 실현해 보려는 거였잖아요. 시작하려는 거였단 말이죠. 이어령이 현실이 인간사에서 트로이 전쟁은 끝날 수 없겠지만 올림픽을 비롯한 자신의 글쓰기에서 트로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길을 찾으러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닌 거였죠. 탈근대의 본격적인 시작은 2000년 전의 그리스가 아니라 어쩌면 한국일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어령은 말을 안 한 거죠, 이 말을. 이건 내가 뱉어내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지냈으면 편하게 살았을 텐데 굳이 집을 떠나 고생하고 돌아온 탕자처럼 어차피 집으로 돌아올 운명일지라도 떠나기 전에 탕자와 돌아온 후의 탕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네. 그렇게 제 몸을 던져 깨달아야 잘났거나 못났거나 진짜 자기가 되는 거지. 알겠나?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수만 가지 희비극을 다 겪어야 만족하는 존재라네. 자유의지를 가진 근대의 독립주체적인 자아가 진짜 자기가 되는 길은 정신과 육체를 넘어서 영성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걸 이해해야 하네.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해도 어찌할 수 없는 저편의 세계, something great, 이걸 넘어서는 거죠. 가 있다는 거야. 지혜자만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네. something great를 인정하고 겸허해지는 것은 원하면 수련의 길이야. 이러한 영성은 자아의 형성이 아니죠. 근대적 자아의 형성이 아니에요. 자아를 넘어가는 과정이죠. 감싸고 넘어가는 과정에서만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구의 근대적 세계관의 해체와 탈근대적 세계관의 구축 과정이 요구되는 거죠. 이런 이미지, 이런 시스템 틀을 우리가 이어령을 뒤따라가서 가면서 해야 되는 거죠. 영성은 바깥에서 오는 거군요. 그렇다네. 다만 흡수할 수 있는 반사판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겠지. 필름의 감광지 같은 거야. 빛을 받아서 반응할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도 그런 체험들을 했던 거야. 생과 사의 얇은 막을 어릴 때 느꼈고 그래서 어머니 코 밑에 손을 대어 보았고 대낮에 굴렁쇠를 굴리며 눈물을 흘린 거라네. 어린이들은 다 영성을 가지고 태어나 어린이 되면 무뎌질 뿐이지. 어린애의 슬픔, 어린애의 두려움, 어린애의 그리움은 모르지만 다 알고 있는 상태라네. 근대적 세계관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러니까 모순된 이미지와 생각과 이미지들처럼 보이겠죠. 그게 이제 탈근대적인 영성의 존재성이겠죠. 이거를 이어령은 눈을 빛내며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처럼 현대의 양자 과학의 이론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죠, 사실이. 우리가 쓰는 에너지는 모두 빅뱅 때 만들어진 그 빛이라네. 반물질을 못 만나 물질로 남은 것들은 끝없이 뭐가 되고 싶겠나? 빛이 되고 싶을 거야. 빅뱅이 내가 태어난 고향이거든. 그런데 빅뱅 이전에 존재했던 빛도 물질도 아닌 이 공허, 보이드, 이 공간이 바로 신의 영역이라네. 거기에 빛이 들어가 창조가 되는 거지. 이어령이 말을 안 하고 여기서 설명을 늘 했지만 반물질이 97%, 물질이 3%죠. 우리가 사는 세계는 거의 우주 전체를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원칙적으로. 이어령의 특장은 바로 이토록 대중의 상식 세계를 넘어서는 모순된 생각을 벌이는 관념들, 이거를 아주 친근한 이미지로 바꿔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있어요.
이게 이어령의 가장 중요한 특장이죠. 예를 들어 팔근대적인 비어있는 중심의 관념을 공허하는 빅뱅 이전의 보이드, 공허의 공간을 다음의 인용문해처럼 배꼽이라는 이미지로 재미있고 흥미롭게 풀어내주거든요. 재미있지. 배꼽을 만져보게. 몸의 중심에 있어. 그런데 비어있는 중심이거든. 배꼽은 내가 타인의 몸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유일한 증거물이지. 지금은 막혀있지만 과거엔 있었지 않나? 타인의 몸과 내가 하나였다는 것. 이 거대한 우주에서 같은 튜브를 타고 있었다는 것. 배꼽은 그 진실의 흔적이라네. 적어도 두 가지 분야에서 이어령의 유산이 진지하게 검토되고 개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가 뭐냐면 문학 예술의 힘이에요. 이어령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에서도 주장하듯이 팔근대 시대에 열어가는 선도 세력이 문학 예술을 비롯한 인문학이 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런 팔근대 시대의 인문학, 이거는 동양 사상의 세례를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양자 역학에서 보면 우주의 블랙홀도 인간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아. 양자 역학 연구자들이 노자, 장자 같은 동양 철학의 세계로 빨려 들어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걸세. 그야말로 꿈속의 꿈이란가의 세계로군요. 그게 양자의 세계고 뉴사이언스의 세계지. 이해령의 유산이 진지하고 검토되고 개성되어야 할 또 하나의 분야는 배꼽 이미지에 의한 이해령의 설명에서처럼 한국인의 사고방식이죠. 한국적 사고방식의 힘이죠. 배꼽, 태몽, 탯줄. 그래서 우리는 알 때부터 한 살이다 이거죠. 언제나 그렇듯 선생은 놀라운 비유로 단번에 무자르듯 개념을 설명해냈다. 더불어 디지로그 시대에 최적화된 사람들이 한국인이라고 첨언했다.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라는 말이 있지. 뽕도 따고 님도 보고 이거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한국인이야. 이거냐 저거냐. 아니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지. 외국인들이 디지털이면 디지털, 아날로그면 아날로그, 경계가 뚜렷해. 그런데 이원론으로, 이게 근대 이원론이죠. 근대에서 꽃을 피운 이원론이죠. 과학과 합리주의를 만들고, 그죠? 그 다음 매뉴얼과 원칙을 만들어 세계를 지배했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주장한다는 거죠. 한국인은 정량적인 것과 정성적인 것, 원칙과 직관을 융합해버리는 거죠. 이게 포홀이죠. 통합. 그래서 조직도 오거나이즈 잘 되는 시스템보다 비상시에 만드는 임시조직이 더 잘 굴러가. 한국에는 위기에 강하다고 하는데 위기에 강한 게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강한 거라네. 이분법의 논리 체계에 기반을 두는 근대적인 세계관. 이게 이제 우리가 시스템 만들 때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거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시 위기의 시대인 거죠. 지금이 그러니까. 근대 말기니까. 한국인의 중첩적 세계관의 의식은 이제 막 제대로 당도하고 있는 팔근대 시대에 아주 잘 작동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얘기인 거죠. 바로 이러한 지점에서 이해령이 놀라운 비유로 단번에 무자르도록 능력을 설명하는 능력을 발휘했던 거예요. 여기가 이해령의 뛰어난 본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이걸 뒤이어 그런 작업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